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원주에서 새마을까지도 밀리고 있고 동둔내 요금소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는 봉평 터널까지 13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인데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정상근 기자. 뭐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할 거다라는 말이 좀 예전부터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뭐랄까 하여튼 양국 관계가 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어느 정도 파국은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뭐 역시 좀 일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파고 기자는요. 저 예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를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뭐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네. 그럼에도 무슨 뭐 요즘에 보면 일본 맥주 안 마시겠다, 뭐 일본 제품 안 사겠다, 뭐 어느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안 가겠다, 뭐 이런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뭐 우리 국민들께서 뭐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실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미국이 뭐 중재안을 내면서 우리의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좀 그 자산 매각 조치를 좀 보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일본에서 좀 무리한 경제 조치를 취한 거고 결국 결자이자 하는 게 그게 가장 뭐 좋은 방법 아닐까. 네.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불매 운동이 이어갈 것 저는 좀 같습니다. 약간 제국 정신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우리 국민이 불매 운동을 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국제 여론을 동원해서 이거 설명해줘야 돼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일본한테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시민이 가서 일본에서 법원에다가 이제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걸치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온 거지. 이거는 시민의 한 일이에요. 우리가 안 했어요. 근데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한테 보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민주주의하고 법주주의 나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법부에다가 관여할 수가 있어요. 더더욱 간에 지금은 서양 세계가 한중 무역 전쟁에다가 집착하는 상황이고 예. 여기서 지금 한미일 동맹이 제일 핵심적인 뭐 화제로 뜨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지금 한미일 동맹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국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그런 활동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게 한중이 아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아,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외신에서도 지금 이 소식 긴급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정리가 되나요? 근데 뭐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이 조치가 이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뭐 또 일본의 결정은 그 미중 무역 막찰로 흔들리는 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면서 뭐 첨단 기술 분야로 파급될 것이다. 이 파급 효과가 있다.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또 일본 내부에서도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 한국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이 자국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그 지난번에 기사보다 그 제일 먼저 그 나왔던 세 가지 북몽을 이제 좀 약간 막겠다는 그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그것보다 이번 사건이 조금 더 국제 여론에선 좀 더 관심거리였거든요. 제가 그걸 뭘 보고 결정했냐면 예. 연합에서 나온 기사의 시간하고 BBC에서 나온 기사의 시간을 봤는데 불과 몇 분 차이였어요. 네. 그 정도로 BBC가 연합 다음에 이 기사를 낸 거예요. 그 정도로 관심 있다는 거고. 그리고 웬만큼 기사가 똑같은 말로 나왔어요. 제목은 거의 비슷비슷했거든요. 구글에서 봤는데 Japan strikes South Korea off trusted export list as
rift depends.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심해진 갈등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는 수출 나라 리스트에서는 제거했다. 웬만큼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그 중요한 결정들이 나오기 전에 네. 그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나오는 그 분석 기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일본이 9시에 그 공표한다면 그럼 그 전에 8시 아니면 그 전날 밤에 나오는 그 분석 기사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네. 로이터스에서 진짜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글이 나왔어요. 미국이 너무 우려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한 것은 너무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있는 동맹국 두 명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더더욱 같은 분야이잖아요. 무역이고. 그리고 제가 또 신기한 기사 하나 찾았는데 며칠 전에 CNN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를 쓰신 분이 그 IT 기사만 쓰신 거예요. IT 아니면 좀 기술 그쪽에 좀 전문 기자분인데 네. 셰리스 팜이라는 캐나다 출신 여성 기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 기사가 너무 긴데 그 압축을 하자면 우리는 지금 그냥 이거 외교 분쟁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조만간 전 세계에 있는 그 IT 기술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전쟁인데 우리는 그냥 그 가볍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상당히 대국이거든요. 예. 예. 그 특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은 왜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있지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일본의 언론들이 이제 일본말로 나오기도 하고 영어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물론 일본말로 나오는 기사들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영어로 나오는 기사들을 봤는데 좀 한국의 영어로 나오는 기사들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그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영문 기사들 보면 네. 그냥 재팬,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써 있는데 일본에 있는 영어 신문사들에서 그러니까 신문사들의 영어판에서 나오는 기사들 보시면 예. 아베 카비넷. 재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팬이랑 안 써요. 아베 카비넷. 예, 근데 예. 무슨 말이냐면 일본 언론사들도 왠지 이거는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예. 이 아베 다시다.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꾸미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 싶어요. 양국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 아베 정권의 예. 조치고 행동이고 그들이 저지른 것이다. 예.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 예. 좋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치로 좀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악화는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서 그 미국에서도 좀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태국에서 방콕인가요? 네. 외교장관들 아마 안보 관련해서 모임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마 6시 반쯤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그리고 사실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정치자분들이 들으시니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또 다른 발표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몇 개 이제 지시 몇 개인데 거기에다가 관세를 붙겠다고 하는데 네. 똑같은 나라 2개 기사가 터지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도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경찰은 물론이고 사실관계 취재해야 하는 기자들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기자, 먼저 피의사실 공표죄가 뭐예요? 네, 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면 뭐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타 이 범죄 수사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자 그리고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이 공표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람의 피의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인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직무를 행하는 자 혹은 뭐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언론은 좀 피의 사실 공표죄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법률적으로 보면 이 기자 역시 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공표 행위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목되고 불거지는 것이 울산지검이 발표한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비롯됐다고요? 근데 이게 올해 1월 있었던 일인데 그 울산지방경찰청이 면허증을 위조해서 그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상당히 흔한 일이거든요. 흔한 일이에요. 예, 뭐 내용도 특별한 건 없고 앞으로 그렇죠. 야권 갈 땐 네. 조심할게요. 그냥 뭐 약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무슨 혐의로 검거했다, 뭐 구속하고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뭐 이 정도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검찰에서 이 경찰관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수사에 돌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면은 피의 사실 공표 행위로 인한 첫 기소 사례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네네.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도한 어떤 수사나라든가 아니면 네. 그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잘못돼서 좀 이게 보도로 나가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클 수도 있잖아요.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비일비재하게 흔한 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뉴스로 다 접하거든요. 예. 외국에도 이 피의 사실 공표죄와 비슷한 죄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오늘은 이 주제를 접하기 전에 이제 그 제작진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알파고 쇼리 네. 오늘 이걸 주제할 거다. 이거 왜 우리는 다루지? 이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 뻔해요?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네. 일단 터키부터 얘기를 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요. 그 검찰 자체가 모든 상황에 따라 아니면 그 수사를 할 사람들이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요. 네. 나의 이번 그 수사 과정을 제발 좀 언론에 안 나오게끔 해라.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부러 더 안 나오게끔 요청을 해요. 이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검찰이 이걸 언론 안 나오게끔 했는데 네. 그 해당된 사람이 아니 이건 언론 나오도록 하세요. 왜냐면 니네들 지금 무슨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언론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터키에서 대통령을 제일 위협하는 야당 대표 한 명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분이 2016년부터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도 몰랐대요. 어. 왜냐하면 그 수사를 이제 언론 안 나오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관련된 검찰이. 그래서 이제 변호사 그걸 알게 됐는데 바로 그 정치인의 변호사가 바로 신청을 해서 아니야 이거는 다 언론에다가 공표하게끔 발표하게끔 해주세요. 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한국에서 왜 이렇게 크게 뭐 관심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언론에 나오면 그 증거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약간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장애될 수도 있는데 동시에도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거기에다가 끌려 들어가는데 네. 이 관계로 좀 약간 이미지가 너무 더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좀 이렇게 되살아나게 되면은 네. 지금의 우리 수사 관행이라든가 언론 보도 관행에는 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한국적 상황에서는 뭐 이게 정말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게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뭐 경찰에서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특이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보시듯이 뭐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뭐 브리핑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또 받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피의사실 공표다, 뭐 이게 유죄다라고 하면은 그 원칙적으로는 기소가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 기사, 그러니까 범죄 관련 기사는 경찰 발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소스가 경찰인데 그래서 이게 일본 문화이긴 합니다만 그 명목으로 이제 신입 기자들 들어오면 다 이제 경찰부터 그렇죠. 출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건 사고 기사부터 정리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밤 2시간씩 돌아다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유죄다,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다, 뭐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은 이 경찰발 기사가 잘 안 나오겠죠. 물론 뭐 그 경찰한테 따로 가서 그 취재를 통해서 알아내서 뭐 언론이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이 피의 사실 공표에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찰에서는 입을 잘 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기소가 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자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와치독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KT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 남부지검 검사를 이 공표죄로 고소를 했어요. 네네. 이 관련된 기자회견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검찰이 어제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의 의지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사실을 공표하고 언론 프로의 여론 조작을 시도해온 전형적인 정치 검찰들입니다. 네, 울분을 지금 토로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저는 그 의원.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아 진짜 공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긴 기자회견 들어요. 내용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언론 관련해서 이제 보도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하면은 네. 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 건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지금 억울함 토로하고 있는 부분들 좀 이런 그동안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피의사실 공표의 뭐 일종 이제 문제점들을 좀 두 사건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공식 발표, 뭐 공식 브리핑 이 단계를 아예 넘어서서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 일부러 어떤 특정 범죄 혐의를 기자에게 유출을 하고 그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함으로써 일종의 여론의 동태를 파악하는 좀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다반사였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수사에서 여론의 동태를 파악한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수사로 가면은 뭐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걸 좀 미리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피의 사실부터 공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뭐 형이 뭐 그 고급 골프를 쳤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골프 채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그 손주의 장난감 골프채였던 사실도 드러났고 예. 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라는 보도도 이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서 일종의 여론을 이제 동떠보라는 식으로 해서 언론에 흘러 들어갔는데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진위 여부도 당시 이제 검찰이 파악하지 못했던 네. 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수사 과정에서 뭐 기자들과 정식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 동떠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고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살짝 흘려보는 좀 그런 형태는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그 수사기관과 언론 간의 유착도 좀 있을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국민이 궁금하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 네, 더 궁금하죠.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제발 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때 이제 언론인들이 캐내야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 문제가 수수께끼예요. 그 검찰 쪽하고 언론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핑퐁 게임인데 탁구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다들 양심으로 접근해야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지만 네. 양심 아니고 다들 자기네 이익만 챙기려고 거기에다가 집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억울한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상이 좀 달랐던 거는 예. 언론에서 먼저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검찰이 받아가고 경찰이 받아가는 좀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통해서 먼저 이 의혹이 나간 것이죠. 네네. 예. 취재를 통해서 뭐 한겨레 보도로 최초로 알려졌죠. 그 보도를 통해서 먼저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걸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들어간 것인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표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김성태 의원도 검찰에서 중간중간 뭐 그 여론을 그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동떠보는 행위가 있었다면은 네. 뭐 그거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로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제주에서 전 남편 살해한 그 고유정 검거 영상이 최근에 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런 부분과 좀 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 좀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로 체포하는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각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의뢰를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네.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정말 포털에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 너무 놀랐어요. 네, 내용보다도 이 검거 영상이 유출된 게 현직 경찰 서장이 유출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야 뭐 이런 워낙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좀 이런 영상을 뭐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나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를 아직 뭐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개했다라는 거는 이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언론들은 그 영상이 있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그걸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죠. 네.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경찰들도 수사하기 전에 이제 가서 이제 재판하기 직전까지는 하는 수사로 볼 때는 이분이 무조건 깜빵 갈 것 같아 이거는 이거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물론 뭐 이제 그쪽에서는 좀 약간 인권 침해적으로 접근을 하면 뭐 경찰한테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죄를 씌울 수가 있지만 근데 국민이 방금 전에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관심거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의 합의로 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또 피의자가 또 자신의 범죄 행위를 뭐 이유는 뭐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자백을 한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또 음성 파일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논란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지 네.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먼저인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뭐 그 검찰이나 경찰이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슬쩍슬쩍 여론을 동따보고 뭐 이런 양태들은 좀 문제긴 한데,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거했다라고 치면은 이게 완전 신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는 이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이런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지 말아야 하나 좀 이런 고민들도 있는 거죠. 뭐 아마 수사기관도 그럴 테고 예.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언론도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고 어떻게 좀 그 국민들의 알 권리와 이걸 좀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일단 이 현행 이 법 내용 그대로 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굉장히 국민들로서도 좀 손해가 막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파오 기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의 답변을 애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검찰하고 언론사들 사이에는 갔다 왔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터키에서 가끔씩 이제 그 공표적인 내리면 이 수사에 대해서 하면 그때 언론 보기에는 그래 할만하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 근데 언론사들 보기에는 이거는 부당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끝까지 우리는 다 관찰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언론에서 반박 기사들 나와요. 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공표죄를 내렸는가? 이거는 빨리 취소해야 된다. 우린 이걸 지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의 부담이 더 커지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두 분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앞서서는 범죄의 양상이라든가 범죄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또 공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기소 전에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소 후에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것도 아직도 그 규정이 안 돼요. 네. 이거는 기소 전인지 후인지도 좀 얘기 나와야지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소가 나왔다면 이제는 미안하지만 네. 누구 언론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기소가 나온 거예요. 뭐 그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면은 기소문이 공개가 되기도 하니까 네. 뭐 그건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의 좀 기준을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좀 그 어떤 수사 관계자가 뭐 기자 개인을 만나서 이게 슬쩍슬쩍 이제 흘리는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언론이 자신이 취재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공식적으로 답을 하는 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더 좀 피의사실 공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네. 예. 보도 제작 가이드라인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실 뭐 기자들이 뭐 접촉을 해가지고 뭐 취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범죄의 다양성 때문에 또 좀 약간 상황이 복잡해져요. 왜냐면 또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었는데 네. 다양한 새로운 범죄가 나오거나. 그렇죠. 왜냐면 어떤 범죄를 진짜 알려야 되고 어떤 범죄는 진짜 수사가 좀 약간 비밀 암암리에 진행돼야 됐는데 지금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이후에 이 경찰들이 기자들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네. 이 기자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범죄 사건에 대한 취재가 잘 안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좀 기준을 좀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언론사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어쨌든 또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고는 하지만 경찰이라든가 검찰 쪽에서도 이게 또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찰청이 이 피의사실 공표 기준 협의를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협의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수사기관이 좀 우왕좌왕하는 대신에 빨리 기준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이건 빨리 어느 정도 좀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직까지 왜 이렇게 정확한 기준 안 생기는 건지. 왜냐하면 터키에서 그냥 너무 그 변호사하고 검찰 사이는 갔다 왔다고 중간중간에는 언론석에 끼어 들어가고 항의하고 그런 제도인데 네. 그래서 화제가 안 돼요 지금은. 사실 뭐 검찰, 경찰 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어떤 사건별로 모여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고 뭐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협의를 통해서 뭐 피의 사실 공표에서 좀 벗어나서 네. 대신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뭐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좀 그런 절차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돼요? 저도 동의해요. 이건 아직 한국이 원래 사실 이 문제가 제3개국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수단이 있는데 한국은 그 수준 아니고 이제 선진국이니까 저는 이 문제를 너무나 좀 약간 공개적으로 이제 다루고 논쟁을 하고 다음에는 선진국답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도 수요일 날 아는 경찰 코너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건 사고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너를 따로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이 되는 분이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물어보세요. 경찰관한테도. 청취자 이주유님께서 보이스피싱 등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상 제외하고 사건 개요만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 와치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